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금방 돌아왔죠? 예. 알토란 같은 뉴스 듣고 있으면 금방 또 저희가 2부로 돌아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IPO였습니다. IPO. UFO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기업 공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그러니까 기업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회사를 오픈하고 투자자를 모집한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그래서 그걸 공모라고 하고 그걸 또 공모주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이 공모를 한다라는 건 속살까지 다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 재무제표까지도 다 투명하게 공시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더 투명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4605님,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IPO 치킨 2마리 벌었네요. 이번엔 치킨 3마리 도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쏠쏠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미진님은 매일 아침 문제를 풀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993님, 정답 IPO. 성공 예감의 인기가 날로 올라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청취율 상한가 가자. 하루에 30%씩 청취율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제 계좌가 30% 증대되는 것과 청취율 30% 오르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청취율을 택하겠죠. 그럼요. 예. 8357님, 이대호님 안녕하세요. 매일 애청하는 열혈 찐팬입니다. 경제상식을 아주 쉽게 풀어주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죠. 함께 항상 이렇게 정답 보내주시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눠주시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황은 조금 엇갈리고 있네요. 코스피는 0.3% 오른 2544, 코스닥은 0.16% 내린 896포인트. 최근에 코스닥은 좀 900선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종목별로 요즘에 좀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26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1326원. 비교적 환율은 132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이 여러분이 또 기다리는 시간,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 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 안의 큰 부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장현이라는 인물인데 네. 장현 두 글자 이름만 들어보면 누구지 싶을 수도 있는데 장희빈의 큰아버지? 장희빈의 친척? 친척 아저씨입니다. 친척 아저씨. 참고로 요즘 유행한 드라마의 그 인물은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가 장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만 그분 성은 이씨고 이분은 장씨입니다. 장씨인 장현. 예전에 드라마도 많았었으니까 극중 인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아주신다면? 예전에 한번 그 장옥정 사랑의 살다 그쪽에 성동일 씨가 분을 하셨는데요. 그쪽은 좀 서인 쪽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굉장한 악당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악당으로 그려졌었나요? 그 드라마에서요? 장옥정은 사실 장희빈의 본명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옥정, 장희빈 이야기하면서 장현이라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의 직업이 굉장히 특이했다면서요? 이분이 바로 역관, 즉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사. 근데 그것도 일반 통역사가 아니라 관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그래서 역관.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역관은 맨 처음에 그 옛날서부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끼리 말이 사마띠 아니할세. 그걸 통역해 준 사람이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고려 때만 해도 있었죠. 그때는 주로 몽골어. 그리고 조선시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국어로 하게 되죠. 근데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일본. 그리고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류쿠라고 해서 오키나와 쪽 있죠.
네. 오키나와도 워낙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역관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여진어 만주어라고 해서 지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그 나라 사람들 언어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6개 국가의 역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는 시험을 잡과라고 해서 네. 다양한 전문 직종을 그때도 이제 시험을 해서 뽑았거든요. 의사,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천문과, 율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역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필요한 통역사 예. 또 이것도 과거 시험 같은 걸 봐서 뽑았던 그렇습니다. 것도. 근데 여기에서 장현이라는 인물은 장원으로 뽑혔던 예. 당대 최고의 중국어 능력자였지요. 조선시대에 예, 그것도 20대 20살에 뽑혔습니다. 20살에. 예, 20살에. 천재 같네요. 예.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처음에 옛날 사람은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했을까? 학원도 없고 책도 없고 처음에 외국 사람 만나면 당연히 말이 안 통했을 텐데 어떻게 배웠을까? 특히 조선시대에도 통역관이 학원을 다녔을 리는 만무하고 예.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선 역관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네. 집안 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관을 대대로 배출한 집안이 생겨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장현의 인동장씨입니다. 인동장씨. 예, 안동이 아니라 인동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정돼 있고 또 토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상 회화. 네, 회화.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어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집안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리토킹이 가능해지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역관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제 세종시대에는 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네.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요즘 영어 마을이라고 하죠. 네네네. 작은 그 학원 같은데 어린애들 집어넣고 하루 종일 영어만 쓰게 하고 그 한국말 쓰게 하면 벌점 매기는 거. 그러니까 생각도 영어로 하게끔. 예.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화장실에 몰래 가서 한국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벌점을 매기니까. 근데 이게 세종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어 그래요? 마을. 예. 중국어 마을을 만들어 놓고 어린애들 넣어놓고 거기서 맨날 중국어만 쓰게 하되 조선말 쓰게 하면 벌점. 아, 그게 조선시대 세종 때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의 영어 마을 같은 중국어 마을이. 예, 그런 비인간적인 어학 활동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에서 일부러 통역관을 육성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어릴 적부터 배워야지 또 빨리 배우니까. 예. 근데 그것도 집안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인 집안에서 상인이 태어나고 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제조업 이렇게 나듯이 예. 통역사 집안은 계속해서 통역사가 많이 배출되는 훨씬 거고. 배우기가 쉬웠겠죠. 그쪽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커졌던 거군요. 예. 인동장씨 집안에 그래서 역관들이 많았다라는 예. 거고. 또 다른 역관을 많이 배출한 거는 변씨가 있습니다. 그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변승업도 그 유명한 변씨 집안인데 이쪽은 또 일본어 쪽이나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집안에서 일본어에 능통한 집안, 예. 중국어에 능통한 집안. 예. 그리고 서로끼리 결혼을 해요. 인동장씨하고 변씨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대손손 와. 역관의 그 혈통을 이제 꽉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중일 다 예. 통하게 되는. 뭐 그런 셈이죠. 그렇죠. 당시에 뭐 무역은 거의 한중일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을 테니까요. 예. 그러면 통역관을 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급제한 거고 장현이라는 사람은 20살에 장원 급제를 했었던 예. 사람이고.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좀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장현 같은 경우엔 특이한 경우가 바로 이 사람이 급제하고 다음에 네.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병자호란할 때 잘 알려진 것처럼 인조가 남한선상에서 항복하고 네. 청나라한테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 이제 그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게 바로 소현세자 그리고 왕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입니다. 네. 왕세자와 그다음에 이 왕자를 전부 다 중국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역관을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이 장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에 끌려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서도 통역사가 필요하니 예. 끌려가면서도 약간 좀 수행원들을 같이 데려가는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끌려가서 소현세자가 말이 없을 정도였는데 장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 서너 파리를 데리고 세자한테 줬다고 돼 있습니다. 말을 왜 줘요? 세자한테. 세자가 말이 없었으니까. 아, 그 말 저는 그래서 예, 타는 말. 아니 그러니까 예. 말수가 적었다는 줄 알고. 예, 아닙니다. 그렇죠.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말수가 적어졌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는 말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 네. 그 척박한 상황에서 일단 장현이 자기가 일단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좀 내어주고. 내주고 그다음에 소현세자가 거의 그 중국에서 9년 가까이 인질 생활을 하는데 그때 거의 뭐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말을 그 통역을 도와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에서 일을 한 거니까 네. 왕족에게 좀 마음을 좀 샀을 수도 있겠네요. 또 오랫동안 또 타지에서 고생도 같이 했을 테고. 대단히 많이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소현세자가 그 중국에 끌려가서 갇혀만 지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심양 일지가 있어요. 심양에 가서 지냈는데 심양. 예. 네. 그곳의 일지에 따르면은 소현세자를 청나라가 자꾸 행사에 불러요. 왜냐하면 이 조선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그래서 우리가 세자를 잡아왔지롱 하고 보여주면서 이제 사냥 대회라든가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현장에 네. 소현세자를 불러와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산해성을 멸망시킬 때나 아니면 북경 함락시킬 때 그때 전부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다닐 때 당연히 중국말이 필요하고 그냥 데려올 때 그냥 딱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편의를 봐야 되니까 뇌물도 줘야 되고 근데 그런 일을 전부 다 하는 게 역관이죠. 아, 그러니까 통역사 겸 비서 역할도 예. 했던 거네요. 수행 비서 역할도 지근거리에서 완전히. 그렇죠. 사실 통역사만큼 그 높은 사람이랑 완전 옆에 밀착해서 다닌 사람이 없죠. 예. 그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고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행원들이 다양하지 않은 데다가 예. 역관이 워낙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사신들의 이 특활비를 전부 대주는 거였거든요. 생활비. 그 사신이 네.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관을 통과할 때마다 뇌물도 줘야 되고 그 어디 머무를 통행세? 때마다 예, 네. 또 이제 뇌물도 줘야 되고 그 물론 그 청나라에서 사신이 할 수 있는 생활비로 돈을 주는데 그게 바로 예단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결혼할 예단. 때. 지금도 표현 예, 쓰죠. 근데 예단만으로는 턱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한 돈을 개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대야 되는 게 전부 역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관한테 특권을 줬던 게 바로 수입 물품 물건을 내다 팔고 살 수 있는 거 예. 그런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역관은 아까 얘기한 수행원 겸 통역 겸 상인 일까지 했습니다. 아, 무역 상인.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돈을 가질 수 있었죠. 쓰리잡이네, 쓰리잡. 예. 할 일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옛날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통역관이면은 공무원인데 예. 나라에서 주는 봉급만으로 뭐 세자한테 말을 몇 필 내어줄 정도의 자산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쓰리잡, 수행원 비서도 하고 무역상도 하면서 개인적인 부도 쌓았던 예.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역을 주로 많이 사고 팔았던 것이 있었을 거고요. 예. 조선의 특산품을 가져다가 예. 가서 중국에서 팔고 네. 그래서 중국의 특산품을 사서 조선에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가장 특산품으로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역시 1번은 인삼, 인삼, 그다음에 청심환, 청심환이요. 예, 약이요. 어떻게든 그 나중에 그 박지원의 열알기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야 그 청심환 먹으면은 죽은 사람도 산대더라. 너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 뜯어내려고 옛날 이야기.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중국에는 거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사치품들이 조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로 책, 그 귀한 책들,
그 당시 중국의 북경에 유명한 서점이 유리창이라고 있었거든요. 북경의 서점 이름이 유리창이에요? 예, 유리창이란 이름으로 그쪽에 서점들이 쫙 있는 옛날에 평화시장 근처에 있었던 것처럼.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책을 사오면은 꽤 큰 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명종 시계나 안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물들. 그런 것들 사치품들 하면은 이제 조선 사람들이 또 거기다 눈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까 그 시청률 30% 얘기하셨는데 여기 이때 이 무역에서 특히 인삼 무역에서 네. 잘만 하면 네. 50%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익이 50%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치품 위주로 수입을 하고 우리는 인삼이라든지 청심환 예. 이런 거 수출을 하고 해서 장현이라는 역관 통역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벌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소현세자가 9년 동안 그 밀양에서 그 심양에서 살면서 네. 밀양이란다. 심양에서 살면서 심양, 중국 심양. 주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냥 땅을 딱 주고 거기서 네가 벌어먹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현세자와 그 사람 부인이었던 미네빈 강씨가 머리를 굴린 게 일단 돈으로 그 주변에 끌려왔던 조선 포로들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해서 그 비용을 벌어서 그걸 또 팝니다. 그래서 당시 심양일기나 그런 걸 보면 소현세자의 거처가 거의 시장 바닥이나 다름없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계속 물건을 사고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또 조선인 포로를 사들이고 또 농사 짓고 그런 식으로 9년 동안 중국 생활을 보냈는데 당연히 중국 역관들의 활약이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청나라가 처음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한테 네.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중국어 안 배운다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배우기엔 좀 늦기도 했고요. 당시 이미 어른이 다 됐는데 갑자기 외국어 배우라고 하면 쉽겠습니까? 아, 세자라고 해서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예. 그렇죠. 근데 아무리 세자라고 하더라도 청나라 땅까지 갔으면은 먹고 살 거를 이제 궁리를 했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농업도 하고 상업도 예. 했었던 거네요. 거기에 이제 장현이 같이 일을 도와줬던 거고. 예. 그래서 무역 상사 일을 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통역사일 예.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게 정식으로 상업 거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좀 뭐 밀수라든지 사실 그 암 시장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밀수를 많이 했습니다. 밀수를 많이 했어요. 그 소현세자는 잘 알려진 대로 그 조선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은 바로 소현세자의 동생이던 복림대군 효종이죠. 효종. 네, 효종도 그 소현세자가 특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재주가 많았지만 하나 재주가 없었던 게 있는데 네. 체육에는 젬병이었습니다. 말을 떨어져요. 말을 잘 못해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청나라의 여러 가지 정벌이라던가 예. 그리고 사냥대에 나가죠. 네. 사냥대에 나가려면 청나라는 이제 유목민족에서 왔기 때문에 말을 잘 타야 되는데 네. 말을 못하니까 대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복림대군이었습니다. 효종. 효종은 말을 잘 탔어요. 네. 지금도 기록된 체격도 좋고 체육도 잘하고 말도 잘 탔기 때문에 형 대신 그 여러 가지 정벌이라든가 행사에 나갔고 예. 그러다 보니 역시 역관과의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효종도 장현과 친했습니다. 효종 4년 때 네. 바로 거대한 인삼 밀수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집권한 다음에 예. 그 내수사라고 해서 그 궁궐에 이름이 붙은 바구니 50개가 가고 있었는데 예. 국경에서 이걸 잡고 딱 열어봤더니 바구니 50개 인삼이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밀수였다. 예. 어디 수출하려고 중국으로. 예. 근데 만약 그렇게 많은 인삼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원부나 그런 데선 이 인삼 밀수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역관들이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해서 계속 감싸고 그냥 그냥 죽고 그다음에 왕도 이거 덮자라고 나서요.
그 당시에 50개의 바구니에 실린 인삼 정도였으면 규모가 꽤 큰 거였나 보네요. 그 바구니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네네. 왜냐하면 바구니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거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황금과 맞먹을 정도였을 겁니다. 사원부에서 나설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게 뒷 배경을 캐려고 했었는데 그걸 계속 덮으려고 해요. 역관들도 그리고 심지어 왕조차도. 그러니까 사원부는 이 바로 배우가 장현이다라고 그 사람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도 그 효종은 아예 아닌 거야 하면서 덮으려고 합니다. 아, 효종이 그러니까 자기랑 친하니까 자기한테도 중국어 좀 가르쳐주고 뭐 했던 그리고 사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밀수 사건에 왕실도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이한 작가님의 추정. 예, 제 추정이죠. 어찌됐든 간에 효종이 조금 덮어준 걸로 된 거네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귀향을 가긴 갔지만 금방 풀어줘서 그래서 사원부에서도 아. 이건 너무하다라고 했지만 효종이 그냥 모르쇠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귀향을 갔는데 금방 복귀했다. 예. 아하. 근데 장현이라는 사람이 인삼뿐만이 아니라 대포도 밀수를 했었어요? 예, 이거는 숙종 때 일입니다. 이미 장현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리고 공을 많이 세웠어요. 이 사람이 네. 무려 40번이나 중국에 파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낸 거죠. 예. 그냥 중국에서 그냥 9년만 지낸 게 아니라 그다음에 와서 여러 가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그 조선의 불리한 제도를 그 조선에 좋게 바꾸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럼 공을 많이 세운 예. 거네요. 중국 출장 40번 다니면서. 예. 그래서 역관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종일품인 숭록대부에까지 그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일품까지 받아야 되는데 네. 신분이 중인이라서 그건 안 된다. 아, 까지 됐어요. 중인이어서. 근데 문제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기 때문에 네. 집도 대궐 같고 심지어 이 사람의 동생인 장찬도 엄청나게 부자라서 대궐 같이 큰 집을 지었는데 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중국에서 정보를 사들여요. 중국의 기밀 문서를 돈으로 사들여서 빼돌리는 일을 자주 합니다. 아, 장현이 예. 그래서 스파이까지 중국의 했어요. 뭔가 국가 기밀 같은 걸 돈 주고 샀다고요? 예. 산업 스파이네요. 산업 그렇죠. 스파이. 네. 그래서 숙종 때 네. 무려 청나라 대포 25개를 사들고 오다가 중국에서 걸립니다. 아, 청나라 대포를 25개나 사오다가 그게 청나라에서 걸린 거네요? 예. 우리로 들고 들어오기 전에. 예.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관하려고 기다리다가. 거의 원자폭탄 같은 거를 숨기고 들어오려다가 이제 걸린 거나 마찬가지 대포면 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유하자면 뭐 미사일 정도. 예. 미사일 25개 들여오려다가 걸린 거랑 거의 비슷한. 그리고 또 이 사람 동생은 규모가 컸네요. 그렇죠. 또 이 사람 동생인 장차는 그 중국의 지도를 사들여 오다가 이 사람도 걸렸어요. 당시에는 그 구글맵이 없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청나라 시절에는 구글 맵이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지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 네네네. 군사 기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사들고 들어오다가 이 사람도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대포를 쓰기 위해서 사왔을 리는 만무하죠. 지도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가 지도랑 대포를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는 나라에 필요한 거였죠. 나라에. 나라에서 필요한 걸 이 사람 명의를 빌려다가 사오다가 걸린 건데 결국 그래서 청나라에서 당연히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조선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장현과 장찬이 잘못한 거다라고 이 두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건 나라에서 시킨 게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다. 예. 일탈치고는 너무 크지만요. 근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거네요. 그래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나라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귀향을 잠깐 갔다가 갑니다. 근데 또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불러와 주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일을 시키고 예. 그 나중에 인삼 밀수하다 걸려도 좀 덮어주고. 인삼밀수는 그 전대예요. 이미 효종 때. 그건 전 때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나라와 한 몸이 되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그 대가로 또 막대한 이익을 자신의 부도 이룩하여 당시 별명이 국중거부였습니다. 나라 안에 엄청난 부자. 별명이. 예. 조선시대 당시에. 네. 이게 사후에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 장현은 국중 거부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당대 양반들이 못마땅해 하죠. 중인 주제에 저렇게 많은 돈을 나불나불 그렇게 그 비꼬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고, 실제로도 장현하고 장찬을 계속 그 역관들의 그 명부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 40번 정도 나와 있을 정도로 당시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통역관 사이에서는 굉장히 특출나기도 했는데 이단아 같기도 했고, 저기 저 왕가에 붙어가지고 자기 사업도 하고 막 밀수도 하고 좀 안 좋게 보였기는 했겠네요. 아니요, 역관들로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역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역관들로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양반들이 싫어할 뿐이죠. 일반 양반들이. 나는 사대부고 쟤는 중인인데 제가 더 잘 살아. 그럼 당연히 얄밉죠. 그러네요. 조선시대 때 역관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까도 장희빈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장현이 돈도 많고 20살 때 장원급제하고 머리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근데 얼굴마저 되게 잘생겼었다면서요. 그게 되게 특이한데요. 그 통문관지라고 그 역관들의 그 일대기들이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보면은 그 장현을 두고 풍채, 그러니까 키하고 생긴 게 잘생겼다. 키가 크고 생긴 게 잘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예. 키가 크고 잘생겼다. 그럼요, 뭐 게다가 중국어도 잘하지, 돈도 많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재미있는 게 이 인동장신의 집안에 미모 유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희빈을 포함해서. 왜냐하면은 그 실록에서는 그 실록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 기록에는 웬만하면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를 안 써요. 외모 평가는 별로 안 쓰는데. 안 합니다. 근데 장희빈만은 얼굴이 예뻤다라고 실록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 그 숙종한테 충고하면서 걔가 예쁘다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면 정말 예쁘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국지색이라는 말도 나왔었던 거고, 예. 숙종한테 조심하시라. 근데 결국에는 넘어갔죠? 희빈이 된 거고, 예. 장옥정. 예.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장희빈은 초상화가 지금 전해지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선 여성들의 초상화는 네. 그 고려 후기하고 조선 초까지는 그려졌다가 그 조선 후기로는 이제 가면 갈수록 여자들의 초상화는 많이 안 그려지게 됩니다. 남자들만 그려요. 대체로.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진짜 장희빈 뭐 사진은 아니지만 예. 초상화라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장희빈 검색하면 다 이제 김태희, 김혜수 이런 이제 정말 당대 최고의 미녀들이 예. 그 배역을 했었으니까 그런 이미지들만 많이 나옵니다. 그럴만 했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 예. 근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도 장희빈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사약을 먹고 삶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악녀로 많이 표현이 됐죠. 근데 장희빈 집안도 원래는 다들 역관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장희빈 하면 정말 그 역관 중에 성골, 서러브레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외가 친가 전부 다 예. 역관이었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일단 그 장희빈의 예. 할아버지인 장응식은 예. 그 정삼품에 이를 정도로 유명한 역관이었고요. 이복 오빠, 그 일단 아빠인 장형도 역관이었다가 중간에 때려쳤고, 그 다음에 이복 오빠인 장희식은 이 사람도 역관에서 수석을 했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악역으로 나타나는 장희재 오빠의 네. 경우에는 무과에 급제했을 정도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인 윤성립도 이 사람은 일본어 역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변씨였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유명한 역관 변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중국어, 일본어 그 모든 역관들의 뛰어난 핏줄이 모여서 태어난 게 장희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한 역관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야, 근데 그 장씨 집안뿐만이 아니라 외할아버지 윤씨 집안도, 예. 그리고 할머니인 변씨 집안도 다들 예. 뭐 일본어라든지 외국어에 능통한, 그것도 통역관을 했던 집안끼리 계속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도 쌓았던 거고 집안 자체가 커졌던 거고 약간 자기네 신분을 올리기 위해서 역관을 택하는 것도 좀 많았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정작 역관으로 성공한 다음에는 그 자식들은 무과에 도전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 신분이 중인이면은 그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현의 자식들도 그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역관들도 한 대에서 크게 흥하고 나면 그 자손들은 무과에 또 많이 도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잘 몰라서 역과도 과거잖아요.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잡과라고 해서 중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거였고 무관은 급제하면 무관이 되니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역관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장원급제를 하더라도 그냥 중인 양반은 못 됐던 거예요. 그렇죠. 양반이란 게 무과와 문과와 무과 두 개의 그것만. 급제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하. 이야, 그래서 문관이 그 역관은 문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였던 거네. 예. 그럼 잡과라고 불렀어요? 네. 잡다하다고 해서. 그래서 본인은 역관으로 이제 급제를 했지만 그래도 양반이 아니니 내 자식들은 무과 양반. 급제를 해서 예. 무관이 되도록 하려는 양반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분을 좀 올렸던 거네요. 그게 대부분 남자들이 그랬을 거고요. 예. 여자들은 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들은 경우에는 그게 좀 특이한데 아마도 여자들도 네. 역관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외국어를 잘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증거는 없긴 한데 그 심양에 장현이 맨 처음에 소현세자네가 갔을 때 네. 여자들을 상대로 한 역관도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예. 그렇겠는데 그렇다고 남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그 역관 집안의 여자들도 외국어를 배워서 여성들을 위한 역관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지만 그건 알 수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장현의 딸이었던 장씨가 궁인이 되어서 상궁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딸을 궁녀로 들여보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인 비판을 받아요. 근데 장현의 딸 같은 경우에는 후궁이 된 건 아니고 네. 어디까지나 상궁만 됐습니다. 그냥 전문직이죠. 여성 전문직. 그렇게 됐던 거고 이제 아마도 장희빈도 네. 그 뒤를 따라 그 장씨 집안의 궁인이 되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총애를 받고 아들을 낳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그러지게 된 거죠. 그 숙종에 이제 간택을 받은 거죠, 장희빈은. 예, 예. 승은을 근데 입고. 그 장희빈의 아버지 장현이 장희빈 말고 또 다른 딸도 먼저 궁녀로 들여보냈던 예. 거고 약간 그러면 이제 장현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마도 그 궁 안에 중요한 통신망이 있으면 네.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장희빈은 얻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장희빈이 이제 그 총애를 받는 것까지 계산했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총애를 받게 됐고 그리고 왕비까지 됐고 그렇죠. 아들을 낳았고 그것 때문에 장씨 집안이 크게 흥해서 네. 장희빈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이제 그 영의정 자리에 추순되고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장희빈이 더 유명해져서 예. 처음에는 장희빈이 그냥 장현의 그 친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중 거부 예. 나라에서 거의 가장 큰 부자의 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되면 뒤집어져서 장현이 그냥 장희빈의 족인이다. 친척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입장이 바뀐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장희빈을 중심으로 다시 역사가 쓰인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장현이 이제 안 유명해졌죠. 장현이. 예.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외교관이자 사업가였는데 장희빈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렇죠. 장현하고 장희빈은 그 조카. 예. 예. 조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촌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 후견인이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후견인. 예. 근데 나중에는 이게 큰아버지가. 뒤집히죠. 아하,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장현이라는 인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을까? 특히 장희빈이
숙종에게 이제 간택되기도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사실 그 전에도 부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에는 세 번째 동생이 있었는데 인평대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인평대군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셋을 복자 돌리면서 삼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이 세 대군들이 남인들하고 친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숙종은 그 3대 독자였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왕의 자리가 좀 위태롭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복시 삼복 그 군들이 전부 영모에 휘말려서 그 귀양 가게 되고 귀양 간 다음엔 처형당하게 되는데 여기 또 연루된 게 장현입니다. 장현이 이 군들과 친하다라는 이유로 한번 정치적 부침을 한번 겪었고요. 하지만 결정탄 역시 장희빈이었죠. 장희빈이 왕비까지 됐을 때는 네. 괜찮았지만 쫓겨나잖아요. 예. 그러면 장현도 이제 도매금으로 같이 귀양 가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장현이 벌써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80살이었기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귀양지에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귀양 예. 가서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다. 예. 80대에 귀양에 보내졌으니. 예. 근데 또 이거 재미난 역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장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많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예. 화투. 예. 화투의 원조가 장현이에요? 이거를 해외에서 들여온 거예요,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도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투전인데 네. 그 종이를 딱 말아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서 이제 그 지금 화투 치듯이 예. 긴종이 탁탁 치면서 하는 화투 놀이가 있는데 그 화투의 선조격인 놀이가 있는데 네. 이걸 장현이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투전이라는 걸. 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워낙 그 투전 때문에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올 만한 사람은 역시 네. 장현이겠다라고 해서 붙은 거고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뭔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는 네. 아니에요? 썰이죠. 구전으로만 남아있는? 예.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투전이라는 게 지금의 화투랑 생김새가 어떻게 비슷했나요? 이거는 기름 먹인 종을 이렇게 길게 접어서 예. 이렇게 딱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펼쳐 보면서.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이제 끝발 날린다 할 때 이게 한 끝, 두 끝, 세 끝. 그게 그런 뜻이에요? 예. 한 끗씩 날린다고 해서 끝발 날린다는 뜻이었어요? 이 한 끝이 바로 이 투전 하나 이게 한 아.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도리 짚고 땡, 네. 당 치는 거. 자꾸 도박 용어가 나오니까 안 되겠는데요. 너무 전문적이세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못 칩니다. 가르쳐 주는데 예. 저희 사촌 언니가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네네네. 도저히 저로서는 제 머리로는 그 룰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는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결국 못 배웠습니다. 일부러 또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장희빈이 그 왕비가 된 다음에 예. 장현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적으로나 뭐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말년은 조금 유배 가서 그냥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희빈 덕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중이니까 안 돼요 막 그렇게 했는데 장희빈이 왕비였던 시절에는 장현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했습니다. 벼슬을 더 줍시다. 벼슬을 더 줍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인 출신의 사람으로서 가장 원하던 거 명예욕 이라던가 그런 거를 굉장히 그리고 인정 욕구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래서 사실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은 네. 사업에 대한 거보다는 이제 그 벼슬을 주니 무슨 뭐 자코를 주니 그런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록에 아주 공고연히 나와 있어요. 장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개인 돈을 들여서 그 중국 기밀 문서를 사오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을 뭘 하고 이 사람 없이는 일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칭찬 글들이 많이 나와 있고 당연하지만 이 일 때문에 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익이 돌아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래 돈이 많았어요. 그렇죠. 장희빈이 아들 낳았을 때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장희빈의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려고 오는데 그 당시 8명이 드는 가마
옥교라는 걸 타고 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급 그 중인 신분은 탈 수는 없는 최고급 세단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몰고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라서 당시 그 관리들이 화를 내면서 이 가마를 부숴버렸어요. 오. 그래서 감히 중인 신분 주제 이런 걸 타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고, 그러니까 돈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사업을 더 도와주기보다는 이제 명예욕과 그런 것들을 더 충족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뭔가 역사적으로도 더 좋게 기록이 되게 하려고 장희빈도 좀 노력을 해줬다. 예. 근데 끝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장희빈은 이제 사약 먹고 그렇게 됐고,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국중 거부, 역관, 그러니까 통역사 역할을 하다가 밀수도 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왕족의 뒤도 봐주고 그러면서 성공을 한 장현의 이야기, 그리고 장희빈의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6만 8천 명 늘며 두 달 연속으로 20만 명대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8개월째 감소세인 제조업 취업자는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가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하고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러시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이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갑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이죠.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경제상식 퀴즈로 정답이 통행료였죠. 네. 6824번님,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횟수는 그 횟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거 회수하나요? 네. 주변에도 아마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하이패스 실수로 잘못 통과했다라거나 카드가 잘못 꽂혀 있거나 아니면 잔액이 모자랐거나 그래서 이제 안내문을 받아보는 분들 계시는데 네. 1차, 2차까지는 고지서 형태로 돈 내세요 이렇게 나오고 네. 3차에서는 독촉장. 근데 4차 이상이 되면은 네. 좀 더 무시무시해진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예.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 통행료의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종종 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거의 한 3천만 원, 4천만 원대 미납한 사람의 화물차 그리고 뭐 SUV 차량을 압류한 케이스도 본보기로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2천만 원 가치밖에 안 남아 있는데 네. 한 3천만 원 연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겠네요. 이 사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 금융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건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내야죠. 그렇죠. 이거는 예.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걸 또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기도 하고요. 네, 제때 내야겠네요. 자, 0487번님, 혼잡 통행료가 차량 혼잡을 낮춘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돈 내라고 하면은 그 길보다는 돈을 안 내는 길을 찾아갈 확률이 높겠죠? 네. 서울시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를 한때 좀 안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5.2% 정도 그리고 또 두 번째 때는 12.9%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통행료를 안 받으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도로는 조금 더 한산해졌고 그래서 다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니까 1호 3호 터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면제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그래도 통행량을 좀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하더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다라는 거겠죠. 네. 자, 이어서 1300번님, 이번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라고 하는데 며칠까지인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2일 그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엿새가 됐죠. 그래서 이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요. 그 연휴 첫날인 9월 28일 목요일 0시부터 10월 1일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그리고 3일은 연휴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아닙니다. 해당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때 면제 기준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요금소를 내가 몇 시에 통과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면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1일에 그러니까 오후 그러니까 밤 11시 59분 59초까지 그 하이패스를 찍으시거나 또 통행료 발급 받으셔야 이렇게 통행료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딱 들어간 시간의 네네, 기준. 진입 기준이요. 근데 이 출고 요금소를 한번 빠져나갔다면은 뭐 당연히 고속도로 이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도로 우회해서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온 시간이 만약에 10월 2일 0시 이후다. 그럼 당연히 요금 내셔야 되겠죠. 네. 진입 시간 기준으로.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8784번님은 지하철 적자 난다고 이 정부에 보존을 요구하면서 정액제를 도입하면 그 많은 적자를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그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월 6만 5천 원을 내면은 서울시 내에 있는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 이게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시범 시행이 된다라는 건데 네. 이걸 위해서 서울시가 약 750억 원의 돈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자체와 그다음에 운송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는 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1224번님은요, 그 엔화 가치가 급등해버리면은 얼마 전 얘기가 나왔던 엔화 표시 채권 사무라이 본드는 어찌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무라이 본드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의 통화로 즉 엔화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난 7일에 정부가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엔화로 발행을 했으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값으로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때는 더 싸게 갚을 수가 있는 거죠. 네. 100엔을 900원에 빌려서 800원에 갚으면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1000원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손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여야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건데 글쎄요. 엔화가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요?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다시 기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